시타르타, 당신이 말귀를 잘 알아듣는 분이라면 이것도 배워두세요. 사랑이란 구걸하여 얻을 수도 있고,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선물로 받을 수도 있고, 거리에서 주워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강탈할 수는 없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타르타의 한 대목입니다. 수행의 여정에서 우연히 만난 아름다운 여성 카밀라.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시타르타는 사랑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랑 앞에서는 누구나 아이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나이, 국적, 학력, 무엇과도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사랑을 주고받는 행위에 한 번쯤은 열정을 바쳐봤거나 힘겨운 노력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구걸할 수도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때론 선물처럼 누군가에게 받기도 했었던 사랑. 하지만 사랑에 대한 나의 과도한 열망이 상대에게는 폭력이자 상처가 될 수도 있음을 모르고 지나친 적도 많았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사랑이라는 이유로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거나 또 원하지는 않았나요? 사랑은 주고받는 것, 당신과 함께하는 것, 내가 아닌 우리가 하는 것. 사랑을 원하고 또 지키고 싶다면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여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DJ 최진영입니다. 문장의 소리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안현미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현미 시인님 먼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2001년 문학동네 신인상에 곰곰외 4편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내신 시집으로는 곰곰, 이별의 재구성, 사랑은 어느 날 술이 된다가 있고 2010년에는 제28회 신동엽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6년 만에 신작 시집을 내신 건가요? 네. 네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봄까지 회사에 다니다가 3월 1일부터 백수로 전업 시인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도 되는 건가요? 네, 축하해 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같이 얘기 나눌 신작 시집 제목이 깊은 일이에요. 시집의 가장 앞에 실려있는 깊은 일이라는 시와 제목이 같은데요. 이 깊은 일이라는 시를 낭독을 지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인님의 목소리로 깊은 일 들어보겠습니다. 깊은 일. 그날 이후 누군가는 남은 전생애로 그 바다를 견디고 있다. 그것은 깊은 일. 오늘의 마지막 커피를 마시는 밤. 아무래도 이번 생은 무책임해야겠다. 오래 방치해두다 어느 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어떤 마음처럼, 오래 끌려다니다 어느 날 더 이상 쓸모없어진 어떤 미움처럼, 아무래도 이번 생은 나부터 죽고 봐야겠다. 그러고도 남는 시간은 삶을 살아야겠다. 아무래도 이번 생은 혼자 밥 먹는, 혼자 우는, 혼자 죽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야겠다.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지만 침묵해서는 안 되는 그것은 깊은 일. 감사합니다. 시집의 제목을 깊은 일로 정하게 되신 이유와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 깊은 일은 세월호 이후 그 시간들을 견디면서 좀 아래로 깊게 침잠하는 어떤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고 제 소박 하나마 작은 위로에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썼던 거예요. 이 제목으로 삼으신 이유도 그런. 네네네. 이 시집은 그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묻게 됐어요. 네, 시집 표지에도 네,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시인님의 시집에 실린 시인 노트의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어떤 슬픔은 새벽에 출항하고 어떤 아픔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들은 그 바다에 못 박혔습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그 바다에 못 박힌 천사 같은 내 새끼가 너무 보고 싶다고. 잊지 않겠습니다. 잊힌데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고 기록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생은 그 바다를 슬퍼하고 그 바다를 노래하는 시인으로 죽다가 죽어야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신작 시집이 그 세월호 참사에게 전하는 어떤 편지, 메시지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런 작품집을 어떻게 구상하시게 되셨는지, 구상하시면서는 어떠셨는지. 사랑은 어느 날 수리된다라는 세 번째 시집이 네. 2014년 5월 23일 날 출간을 했는데 네. 그 4월 16일부터 그 사이에 시집을 준비하고 나서 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시집을 냈다는 기쁨보다는 그 바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슬펐는데 구상을 한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제가 건네는 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쓰여졌고 그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쯤은 꼭 내고 싶어서 25편의 네. 작은 시집으로 묻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시집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대신 드리고 싶어요. 안현미 시인님의 지난 작품집에서도 느껴지지만 사랑에 관한 사유가 또 남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번 시집에 수록된 기향국수라는 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일부를 읽어드린다면 사랑은 기어있는 사랑을 뜨겁게 넘겨야 할 터인데 한 남자를 오랫동안 등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냥 그대로 놓아둔 적이 있다. 이런 구절도 있는데 이 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국수를 네. 좋아해요. 네. 근데 기향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사는 동네에 기향국수라는 집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 기향국수집을 차린 사람이 화가였거든요. 자기의 아뜰리에다가 그 그림만 그리고는 살 수 없으니까 자기가 잘하는 국수를 네. 이렇게 해서 파는. 그래서 그 임대료도 좀 내고 이러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중국에서 이제 돌아오셨었는데 되게 청경채라든가 야채가 듬뿍 들어가 있는 그런 국수였는데 네. 그게 굉장히 이국적인 맛이었어요. 그래서 그 국수를 먹고 사랑에 대해서 제가 그냥 쓴 거라서 이 기향이라는 분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네. 그 이국적이고 따뜻한 국수를 넘기면서 썼던 시였어요. 잔치국수 같은 게 아니고. 네, 잔치국수 같은 느낌은 아니고 굳이 말한다면은 우동과 잔치국수의 사이쯤 되는 어떤 맛이랄까? 네, 예, 예. 먹어보고 싶어요. 이제 가게는 사라졌어요. 그래요? 왜 좋은 것들은 다 사라질까? 이번 깊은 일 신작 시집을 읽으면서 그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이 슬픔과 현실을
안현미의 방식으로 견디고 있구나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안녕노랑, 장미공동체, 무능력의 능력 같은 작품에서 특히 그런 마음이 느껴졌는데요. 시쓰기와 견디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쓰기와 견디기는 다른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시인한테만 당연하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시쓰기와 견디기 이런 것들이 다 삶의 무게를 누구나 견디고 있듯이 그 견디는 것 자체, 살아가는 자체가 시쓰기가 아닐까?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세상의 모든 게 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열심히 살고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견디기 위해서 고양이를 기르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를 새로 시작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생활을 꾸려가기 위해 저 같은 사람은 취직을 하면서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견뎌왔고 그렇지만 견디는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나를 견디게 하는 힘은 뭘까? 이런 생각에서 저한테 시쓰기는 그런 견딤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친구 같은 연대하는 어떤 우정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공감을 많이 했어요. 끝내기 위해서는 시작해야만 한다고 쓴다. 끝날 줄 알면서도 시작했다고 쓴다. 수없이 떠났지. 제가 방금 읽어드린 구절은 세월호 못봇이라는 시에서 한 구절이고요. 전신거울이라는 시의 한 구절도 읽어드릴게요. 고백합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죽었는데 자꾸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출근하는데 자꾸 죽는 사람입니다. 시인님의 시선이 아이러니한 시적 표현으로 드러나는 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집 해설을 쓰신 장예원 문학평론가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현미는 스스로 아이러니스트를 자처하고 있다.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러니스트의 가면이 필요한 리얼리스트 아닐까요? 네.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아이러니한 단어를 시에 쓰실 때는 어떠신지? 아이러니라는 속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직설적으로 하지 못하는 자의 어떤 머뭇거림 같은 것들을 아이러니라는 걸 통해서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나의 주장을 직설적으로 말할 수 없었던, 말해보지 못한 어떤 영혼들의 무기 같은 거 아닐까요? 네. 아이러니스트의 가면이 필요한 리얼리스트. 그 표현이 정말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이번 시집에서는 세월호 참사라는 특정 주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투쟁, 연대, 혁명과 같은 정치와 사회적 상황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들이 시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일상 속에서 시를 찾고 시를 통해 일상을 그려내는 행위 자체가 투쟁이자 혁명이자 연대의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현미 시인님에게 예술과 정치, 예술과 사회는 어떤 관계일까요? 예술과 정치, 예술과 사회 이런 거대한 얘기는 잘 모르고요. 제가 70년대에 태어났거든요. 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8, 90년대 통과하면서 2001년에 시인이 됐어요. 21세기가 시작되는 해,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의 시인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뭔가 세기 말의 운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80년대, 90년대는 굉장히 시적인 시기이기도 했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시간들이었잖아요. 이제 그 시간들이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제 몸속에, 제 영혼 속에 축적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그리고 제가 향해서 나아가야 될 어떤 것들에 대한 표현이고요. 거대하게 제가 정치를 안다거나
사회를 안다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그 성장기에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얘기를 듣느냐가 한 사람을 이렇게 형성하는데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시집 깊은 일을 한 명의 독자에게만 이제 읽을 수 있다면 어떤 독자에게 이 시집을 주고 싶으세요? 무덤 속에 계신 엄마요? 엄마. 네. 어리석지만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삶의 바다에서 혹은 죽음의 바다에서 저를 건져내 주신 분 같거든요. 그래서 네. 무덤 속에 계신 엄마한테 읽어주고 싶습니다. 네. 다 들으실 것 같아요. 시집 속에 수록된 작품 중에 독자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 시 있으세요? 독거를 추천하면 어떨까 해요. 네. 그 이유라면 1인 가족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많죠. 네. 그러나 이제 1인 가족의 삶을 살고 있지만 독거하고 있잖아요. 네. 어느 날 선생님께서 자존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혼자 사는 삶이 자존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적합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독거라는 말이 생각나면서 그 시를 쓰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는 근데 일요일이 많이 나와요. 일요일에 혼자 사는데 압력밥솥에 밥을 하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맞아. 칙하는. 맞아. 그리고 다 되면 김이 이렇게 빠지면서 밥이 되잖아요. 네. 그때 식구들을 모으는 소리 같긴 한데 혼자 살지만 그 추억 안에는 다 또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분들의 영혼을 좀 달래줄 수 있을까 해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추천해 주신 독거라는 시도 한번 읽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열심히 읽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현미 시인님의 독거 들어보겠습니다. 독거. 일요일은 동굴처럼 깊다. 압력밥솥에서 압력이 빠지는 소리를 베토벤 5번 교향곡 운명만큼 좋아한다. 그 소리는 흩어진 식구들을 부르는 음악 같다. 일요일은 음악 같다. 십자가는 날개 같다. 천사의 날개 고난 버전 같은 십자가 아래 누군가 깨지지 않은 거울을 내다버렸다. 교회에 가듯 그 거울 속에 가서 한참을 회개하다 돌아왔다. 의문에 휩싸였다 풀려난 사람처럼 일요일은 아파도 좋았다. 크게 잘 살지도 못했지만 크게 잘못 살지도 않을 것이다. 비록 지갑엔 1,000원밖에 없고 깊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삭제당했지만 자꾸자꾸 회개하고 싶은 일요일. 압력 빠진 압력밥솥처럼 푸근한 일요일. 세상 천지 어디 한 곳 압력을 행사할 데가 없는 이 삶이 고맙다고 기도하는 일요일. 거꾸로 읽어도 일요일은 일요일. 그래서 자꾸 거꾸로 읽고 싶은 일요일. 무료도 유료도 아닌 일요일. 사랑할 수는 있었지만 사랑을 초과할 수는 없었던 인생을 현금 바구니처럼 들고 있던 우리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계획은 없는데요. 지금 1년은 좀 아무 계획 없이 나를 놓아보자. 제가 이제 1990년 19부터 지금까지 일했어요. 뭐 쉴 때도 있었지만 거의 쉬는 틈 없이 일을 해왔고 결혼도 하고 육아도 하고 시인도 되고 시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1년 정도는 나한테 휴가를 주자. 이래서 놀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그 시간 너무 정말 응원하고 싶고 굳이 1년이어야 하나요?
왜냐하면 실업급여를 아, 네. 실업급여를 얼마 못 받거든요. 네. 반년은 실업급여를 견디고 네. 나머지는 또 그거 구직 활동하고 있다는 것만 증명되면 네, 근데 그게 기간이 있어요. 그게 있구나. 1년은 안 돼요. 아, 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직접 골라오신 시를 안현미 시인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볼 건데요. 어떤 시 읽어주실 건가요? 짧은 시로 골랐어요. 네. 그럼 목소리 많이 듣고 싶은데 어떤 시? 네, 사랑의 계단이라는 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짧아서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현미 시인님의 사랑의 계단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의 계단. 사랑은 짐승에서 왔을 것이다. 욕망에 머무르면 짐승이고 마음에 도착하면 사랑이고 오르지 못할 계단을 올려다보며 울부짖는 오후 4시. 짐승도 사랑도 못된 많은 것이 그러했듯. 감사합니다. 사랑의 계단이란 시에 대해서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사랑의 계단은요. 네. 그 사진 찍는 거를 좋아했었어요. 그 20살 때 취직을 해서 사진 동호회에 다녔었거든요. 네. 사내 동호회. 그래서 사진을 찍으러 주말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사진을 찍으러 전국에 돌아다녔는데 네. 이제 그런 시간들 때문에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훗날에는 증빙용으로 많이 찍었어요. 어떤 증빙? 회사가 공공기관이어서 네. 뭔가 행사를 하면 네. 증빙을 항상 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영수증에 증빙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어느 날 그러다가 회사 3층에서 4층으로 가는 계단 사이에 네. 계단을 찍게 되는데 그 계단에서 비롯된 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회사에 묶여 살고 있는 내가 약간 짐승 같다고 생각할 때였나 봐요. 아, 네. 그러면서 그 계단 사진에다가 뭔가 사진 밑에 제 메모를 적은 게 이 시였거든요. 아, 네. 짐승하고 인간의 사이 어디쯤에서 나는 지금 열심히 밥벌이를 하고 생을 꾸려가고 있고 막 약간 이런 식의 몇 줄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엄청 뭔가 이렇게 들끓는 마음의 분노 내지는 그런 것들 담겨 있는데 그렇게는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와 역시 시인은 다르다. 증빙형으로 뭔가 사진을 찍고 그 분노에 찼다고 하는데 너무 뭐 그렇지만은 않은 시가 나와가지고 역시 시인은 다르다 뭐 이런 생각. 다 이렇게 삭제했겠죠. 아, 네. 이렇게 또 비하인드를 들으니까 더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만나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하겠습니다. 작가들이 최근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부터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작가님께서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속 코너인데요. 요즘 푹 빠져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문화적인 인간이 못 돼서 텃밭을 좀 꾸려가고 있어요. 요즘. 집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또 시대도 시대라서 누굴 만나기도 힘든데 반려식물, 네. 고양이나 개는 그 목숨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네. 그냥 제가 보살피지 않아도 잘 클 것 같은 반려식물을 키우고 있는데 텃밭이 조그맣게 있어요. 근데 빌라 앞에 있는데 방울토마토, 쑥갓, 상추 이런 것들을 심고 해바라기도 한 그루 심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꽃을 피우고 있어요. 해바라기가. 그래서 방울토마토 따다가 뭐 주스도 갈아 먹고. 나와 한 몸이 나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반려자입니다. 근데 식물은 정말 신기한 게 그렇게 열매를 똑 따도 다시 맺잖아요. 그래요.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잘 자라는지 그쵸. 너무 네. 놀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늘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물은 이거를 걷어서 제가 먹으면 또 다시 자라 있어. 제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작 시집 내신 안현미 시인님이랑 뜻깊은 시간을 가져봤는데 안현미 시인님의 최애 술안주 베스트 3를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최애 술이 아니라 술도 꼽아주시면 좋죠. 아니, 술은 뭐 사랑은 어느 날 술이 된다 할 때 그게 술이도 있지만 음차상 술도 있어요. 아, 시집 제목? 예, 세 번째 시집에 네. 그만큼 술을 좋아하세요? 네, 최애합니다. 네, 그러면 즐겨 드시는 술 어떤 게 있으세요? 좋아하는 술은 있는데 그건 좀 비싸고. 비싸도 말씀해 주세요. 말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토탄으로 증류시킨 토탄 향이 나는 양주가 있거든요. 그 양주를 좋아하는데 그건 비싸서 못 먹고요. 그다음에 소주, 막걸리, 뭐 그냥 맥주 이렇게 좋아하는데 요즘 좋아하는 술은 블랑? 블랑? 예. 맥주요? 예. 향 나는 향이 나요. 향이 요즘 그 향에 꽂혀서 그 술을 열심히 먹는데 특정 상품 얘기를 해도 돼요? 특정 상품? 네, 뭐 괜찮을 것 괜찮나요? 같아요. 네. 술안주는 그냥 방울토마토라고 할까요? 아까 나온 그 친구. 거기 가지도 키우는데 가지나물도 묻혀서 조물조물.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봤는데 술안주라는 게 다 무의미하고 그냥 같이 술잔을 부딪힐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쵸. 술도 뭐 최애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시집도 넣을까요? 넣어주세요. 네, 맞아요. 그 블랑 좋아하시면 에스트렐라 담이라는 맥주가 있어요. 별표가 그려진 벨기에인가 네덜란드 맥주인데 그것도 아마 맞으실지도 몰라요. 향이 되게 좋거든요. 꽃향기가 나는. 그 기양국수집에 네. 술도 팔았었거든요. 네. 이제 기양이라는 그분이 다시 중국으로 가게 돼서 그 술집에 드나들던 친구들이 그걸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그 술집을 그 친구가 돌아올 때까지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 먹던 맥주들하고 시간들 그런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아마 그 연희동에 제가 살고 있는데 거기 언덕에 그 집이 아직 간판은 남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리울 때는 거기 산책도 가요. 기양국수. 네. 근데 기양국수 화실이에요. 화실. 간판은 화실이고. 저 본 적 있어요. 화실이란 간판. 네. 거기에요. 그 연희창장 좀 맞은편에 있는 거기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구나. 네. 네. 거기에서 수많은 작가들이 그 집에서 술을 마셨죠. 네. 저 늘 다니면서 궁금했었거든요. 여긴 도대체 뭘까? 지금은 아직 안 돌아왔어요. 다시 갔다가. 네. 이렇게 전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또 저 이제 기억 속에만 있던 그 장소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남기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시가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을 것 같지만 어느 날 펼친 어떤 한 페이지 속에서 크게 위로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물론 소설에서도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시집을 읽으시면 한 문장 정도는 꼭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소설보다는 시에서 그런 거는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소설은 이야기여서 아무튼 여러분 안현미 시인의 신작 시집 깊은 일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안현미 시인님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가 마련한 3분 광고 지금 읽어요 시간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책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은 3분뿐. 오늘의 광고주는 건박 시인입니다. 건박 시인은 지난해 시집 이해할 차례이다로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하셨죠. 지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최진영 소설가님, 문장의 소리 듣다님들 반갑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19인 것도 있고, 이제, 정해지진 않았지만 다음 시를 빨리 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를 최대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광고하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창작동인 뿔의 공동시집 한 줄도 너를 잊지 못했다입니다. 이 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아침달이라는 출판사에서 하는 여러 시도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시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가령 조혜주 시인이나 윤유나 시인처럼 등단이라는 제도를 거치지 않는 분들의 시집이 나오는 것도 이제 좀 재미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했고, 네. 창작동인 뿔의 공동 시집처럼 동인 시집이 나오는 건 역시 이제 좀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동인 시집이라고 한다면 시운동이라던가 5월시 동인 시집처럼 동인 시집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젊은 시인들의 동인 시집은 없었기 때문에 한 줄도 너를 잊지 못했다를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관심 있었던 방식, 그러니까 일종의 복면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시사하는 바가 크고 무엇보다 재미있게 읽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어요. 아, 네. 벌써 광고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3분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3분을 드리는데요. 정확히 3분 후에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 3분 안에 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이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한 줄도 너를 잊지 못했다는 2019년 11월에 아침달에서 출간되었어요. 최지인, 양한다, 최백규 시인이 함께하는 창작동인 뿔의 동인 시집인데 세 시인 모두 20대 중반에 등단을 해서 이제 30이 되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젊음의 다양한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시집입니다. 최지인 시인은 첫 시집을 내었고 양한다 시인은 이 시집을 기준으로 하면 4번째 시집인데 한 달 전에 시집을 내어서 지금 기준으로는 5건의 시집을 내었고, 최백규 시인은 첫 시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와 등단 시기는 비슷한데 그런 점에서 시집에 임하는 자세가 조금씩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12월에 첫 시집을 냈는데 이 시집을 읽으면서 첫 시집을 내는 기분을 느끼면서 다음 시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시집에서 가장 흥미롭게 재미있게 주목해서 읽은 부분은 시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처음엔 왜 이렇게 했지? 누가 썼는지 어떻게 알아야 하는 거지 하다가 마지막 페이지에 누가 썼는지 일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감탄했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학습지 풀 때는 엄마 몰래 답안지를 훔쳐봤는데 이 시집을 읽을 때에는 복면가왕을 보는 것처럼 이 시는 누가 썼겠다 적어놓고 맞춰보았어요. 제가 등단하고 활동하면서 저 스스로를 복면가왕 같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울분을 느낄 때도 있었고 울분이 희열로 돌아올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시집을 읽기도 전에 울컥했고 다 읽고 나서는 감동을 했어요. 이런 방식이 뭐랄까, 등단지면 다 가리고 공평하게 심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심사위원 스타일이나 그런 것을 따지면 완전히 공평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름 등단지면을 가리지 않는 것보다는 공평하잖아요. 그런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의 마음, 얼굴 없는 가수나 복면가왕을 보는 독자의 마음으로 이 시집을 읽었어요. 공평하게 시를 읽어달라는 패기가 3명의 시인 모두 단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대단하다 싶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두고두고 충격적이어서 제가 동인 멤버 중 한 명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이런 방식을 생각했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솔로가 아니라 그룹처럼 한 시인이 쓴 시처럼 읽혔으면 좋겠다. 재밌는 얘기 해주시는 타이밍인데 전화가 끊겨버렸어요. 더 듣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네, 권박 시인이 추천하신 시집 한 줄도 너를 잊지 못했다. 지금 우리 시단이 주목하는 3명의 젊은 시인 양한다, 최백규, 최지인 시인의 작품을 이 한 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문장의 소리도 강추합니다. 3분 광고 지금 읽어요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작가분들 그리고 독자분들은 문장의 소리 대표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메일 주소는 munjang@arko.or.kr입니다. 문장@arko.or.kr. 선정되신 분께는 5만 원권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네, 문장의 소리 2부 시작이 보다 상큼해졌는데요. 방수진 시인이 이끄는 문학 어쿠스틱 밴드 시인의 정원이 새 로고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 드립니다. 문장의 소리가 새롭게 선보이는 야심찬 코너 기억하시나요? 문소 음감회? 지난주에 예고편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기억하실 거예요. 시인이면서 동시에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 분의 시인들이 현직 작가로부터 다양한 사연을 제보받아서 매달 문장의 소리를 통해 한 곡의 신곡을 발표하는 컨셉입니다. 오늘은 그 첫 주자로 강백수 시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학과 음악의 요정 강백수입니다. 아, 네, 요정의 힘찬 목소리. 네, 저 다양한 요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되게 힘을 확 주는 목소리세요. 저번 주에 음감의 예고편 방송이 나가고 난 후에 반응이 뜨거웠다고 들리는데 어떻게? 그런가요? 네. 그렇다고 하고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요. 일단은 뭐 만들기로 했으니까 네. 제보받은 이제 사연자분의 네. 작품도 많이 읽고 또 음악을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써봤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있으면 첫 시집이 나오거든요. 네, 네. 등단 12년 만에 무려 네. 네, 8월 10일 날 나오는데요. 아, 8월 10일이요? 네네. 이제 그거 관련해서도 이것저것 좀 준비 좀 하느라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강백수님께 사연을 의뢰한 주인공 작가님도 같이 모셨는데요. 황정건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스는 황정곤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황정건 시인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2010년 경상일보 신춘문예에 당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세대 예술인력에 선정되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제18회 여수해양문학상 대상과 2018년 아르코 창작기금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오늘은 문소 음감회 첫 사연 제보자로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네. 네, 첫 주자로 용기를 내주신 이유는 첫 주자시잖아요. 네. 네, 근데 강백수, 정현우, 방수진 시인님 중에 강백수 시인님을 고르신 거예요. 예.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데 네네. 거의 뭐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각 이미지인 TV보다는 그 라디오라든가 네. 음악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들어요. 아이들이 또 말을 배워야 되고. 아,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 음악을 조금 더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잘 찾아 듣고 그러진 않았었는데 요즘 이제 찾아 듣는데
그 강백수 시인의 네. 음악은 제가 이제 수업할 때도 많이 쓰기도 하고 또 그냥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이었는데 네. 물론 개인적인 친분도 있지만 네. 그걸 떠나서 이 친구의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가사도 좋고 음악도 좋고 네. 목소리도 아유, 좋고 그래서 네. 음악에 네, 또 사람 됨됨이도 되게 아주 좋아가지고 네. 그냥 좀 기대고 싶다. 뭐 저보다 뭐 알고 있기는 동생인 것 같지만은 네 그냥 기대고 싶고 또 아이도 그 백수 시인의 그 뭐 타임머신 같은 노래 들으면 막 같이 춤을 추거든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네. 사연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네. 아, 네, 정확히 말하면 뭐 우리 요정님이 내놓으시라고 하면은 내가 네. 아니, 만날 때마다 이제 육아에 좀 이제 육아가 힘들다 보니까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네 힘들다 보니까 굉장히 사연 있는 얼굴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매번. 네. 기대고 싶은 아유 백수야 힘들다 이러면서 그런 그래서 사연을 내다가 저자는 분명히 사연이 있다. 그래서 네. 콕 찌르니까 와르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일단 그럼 우리 그 사연을 먼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황종건 시인님께서 강백수 시인님께 드린 사연 직접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직접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감의 음유 시인 여러분. 저는 시를 쓴 황종건입니다. 딱 10년 전에 등단을 했고 시집으로 당신의 등은 엎드려 울기에 좋았다가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시를 가르치기도 하고 시를 배우기도 하며 시의 울터리 밖에서 나간 적이 없었는데요. 요즘은 한 아이의 아빠가 되어 시보다 더 아름답고 빡센 육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생명의 신비와 신의 은유를 느끼지만 제가 사라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늘 마음의 한복판에는 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유식, 기저귀, 소독, 목욕 등 육아에 대한 것들 뿐입니다.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상상력에 대해 자주 얘기하곤 하는데 아이를 재우고 막상 제 시를 쓰려고 하면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일은 어떤 이유식을 만들어야 하나, 얘는 크는데 어디서 돈을 벌어야 하나, 생활에 묻혀서 어떤 언어도 길어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다들 애는 키우는 거라고 어려울수록 시에 매진하라고 하는데 막막한 밤을 헤매는 것 같습니다. 시가 자라야 하는데 아이만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행복하지만 슬픕니다. 막막한 발자국으로 밤을 헤맬 때 음악과 문학의 요정 강백수의 음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맑은 이토와 청아한 소리는 지친 육아의 힘이 되었습니다. 문득 강백수의 목소리로 제 시를 듣는다면 더 없는 위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온전히 나였던 그 시절로 돌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막막한 밤들이 노래가 될 것 같았습니다. 강백수의 목소리로 내가 가장 열정적이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이를 키우듯 제 시의 지성소를 다시 짓고 싶습니다. 네. 네. 황종건 시인님의 사연 들어보았습니다. 직접 쓰신 거죠? 예, 직접 열심히 썼습니다. 네. 되게 절절한 사연인데요. 네. 강백수 시인께서는 이 사연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네, 일단 이 사람이 항상 뭔가 쓸거리를 항상 품고 뭘 좀 써볼 수 없을까 근질근질해하는 사람인데 근데 요즘 아무 말도 길어 올리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좀 가슴 아프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위로가 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아, 네. 우리 요정님 네. 위로가 되는 음악 너무 기대가 됩니다. 황종건 시인님께서는 그 웬만한 회사 생활보다 힘들다는 육아를 겪으시면서 육아와 창작의 딜레마에 갇혀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강백수 시인께서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육아의 경험이 없으신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곡 작업 준비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세요? 아무래도 저는 결혼도 육아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감히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조금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육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곡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육아에 도움이 되는 노래를. 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아빠가 들었을 때는 따뜻하면서 이제 집에서 틀어놨을 때요. 아이가 들었을 때는 잠이 왔으면 좋겠다.
딱인데요? 잠깐이라도 네. 해방시켜주고 싶었어요. 새로운 접근법이다 진짜. 네, 자는 네. 것이 그 행복의 길이죠. 그래서 약간 자장가 분위기의 음악을 제가 만들게 됐어요. 와, 이 정말 새로운 접근법으로 전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강백수 시인의 맑은 위트와 청아한 목소리로 탄생할 곡에 대해서 이제 황정권 시인님 무한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데 평소에도 강백수 시인의 노래 즐겨 들으신다고 아까 예, 예. 하셨는데 제보하시면서 롤모델로 삼았던 강백수 시인의 노래가 있으셨나요? 강백수 시인의 노래는 너무나 많아요. 뭐 서툰 말도 너무 좋고 보고 싶었어도 너무 좋고 뭐 삼겹살에 소주 한 잔도 좋고 타임머신도 좋고 뭐 어느 거 하나 이렇게 뺄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냥 통으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예. 전부를. 예, 그래서 근데 그 멜로디도 이게 뭐냐면 좀 어렵지 않고 애가 듣기에도 참 좋은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장가 같은 노래를 만드셨다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찾아보니까 네. 고양이에 관한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아끼고 보듬고 보호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네. 저도 간접적으로나 경험해 본 게 있다면 저희 집 고양이와의 관계가 좀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간접적으로나마 그 육아하는 마음을 느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게 됐죠. 고양이 키우시는구나. 네. 저도 키웁니다. 아, 그래요? 예. 강백수 시인님의 야옹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저희 집 고양이는 제가 약간 취미가 특이해요. 네. 제가 그 KBS 1TV에서 방영했던 대하 사극들 보는 게 취미거든요. 꼭 KBS 1TV였나요? 네, 1TV께 아주 진중하고 좋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용의 눈물이라는 사극을 제일 좋아하는데. 전설의 사극 네, 아닌가요? 그렇죠. 네, 159부작. 와. 거기에 이제 삼봉 정도전 선생이 나오는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고양이 이름은 삼봉입니다. 아, 전도전도 캐릭터는 정말 어디에 나와도 네. 매력적인데. 네, 그래서 한 마리 더 들여서 포은 정몽주 선생에서 또 하나 또 따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네, 정도전 선생님의 이름을 딴 야옹이와 함께 사시는 네, 그렇죠. 그래서 부를 때도 삼봉아 이렇게 안 부르고 삼봉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 네. 황정권 시인님의 야옹이는 이름이 뭐예요? 네, 저는 뭐 그냥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포엠입니다. 포엠. 포엠. 네, 그냥 되게- 영어로 그냥 시인데 아, 읽기 좋았고 그때 포엠이라는 그 잡지가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청탁을 받았는데 이름을 고민하고 있다. 포엠이 어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냥 포엠이로 이렇게 부르게 된 것 같아요. 삼봉이와 포엠이에게도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네요. 아, 네.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청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황정권 시인님의 사연이 강백수 시인님의 음악 세계와 만나서 어떤 노래가 탄생했을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코너인데요. 국내외 통틀어서 최초 공개되는 강백수, 황정권의 콜라보 뮤직.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저희가 1절만 들려드릴게요. 자, 뮤직 큐. 고양이 혀에 호랑가시나무 나른한 봄 햇살로 털을 핥는다. 고양이 눈엔 올리브빛 별 길을 잃지 말라고 세상을 비춘다. 하늘의 아름다운 의미가 아지랑이처럼 모두 사라지고 만데도 너만 곁에 있다면. 정말 좋네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제목은 고향이면 다 된 거지. 네, 이 고향이면 다 된 거지가 황종권 시인님의 시의 제목인 거잖아요. 네. 네, 이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드신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약간 그 식구를 변형하시거나 이렇게 하신 거죠. 네,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변형이 좀 더 있는데요. 황종권 시인의 그 고향이면 다 된 거지 시는 진짜로 고양이를 대상으로 쓴 시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고양이라는 존재가 진짜 고양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황종권 시인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아기의 눈망울이 고양이의 눈망울일 수도 있고 또는 언제나 고마운 존재인 그 아이를 낳아준 네, 아내분의 빗대어도 가능하게 이렇게 좀 가사를 좀 더 풀어봤어요.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는 대상, 네. 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랑하고 내가 지키고 있는 대상이지만 그 눈빛이 나를 또 지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아, 네. 전곡을 들어보고 싶네요. 황종권 시인님의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어떠셨어요? 이제 일단은 뭐 이렇게 약간 먹먹하다는 게 너무 서정적이고 아름다운데 일단 좀 약간 그때 그 시를 썼던 심정으로 또 돌아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그 포에미가 어릴 때 이제 입양을 했는데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분양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 아픈 고양이였고 암컷을 원했는데 수컷이었고 또 로르웨이 숲이라는 어떤 종류의 고양이였는데 그게 또 뭐 확실한 종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들 이제 병원을 갔는데 뭐 안락사를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제 문득 근데 본인도 살려고 했고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살았긴 했는데 근데 그거 보면서 뭐 이렇게 생각했어. 얘는 노르웨이 숲이 아니네. 왜 수컷이 아니네. 뭐 이렇게 따지고 있는 내가 처음에 왜 분양 사기를 당했냐 막 이렇게 뭐 이런 생각을 막 탓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딱 눈을 보는데 그냥 고양이면 다 된 거 이미 그냥 존재만으로도 충분한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아내를 만나고 아내도 사실 아내라는 존재만으로 충분하고 아기도 밤에 딱 이렇게 잠들 때 보면 날 너무 힘들게 하지만 그냥 그 존재만으로 가득한 걸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런 거를 쓰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들을 잘 이렇게 그려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좀 먹먹하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아, 네. 이 스토리를 들으니까 또 네. 노래가 훨씬 더 풍성하게 들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방금 들은 부분은 신곡 고양이면 다 된 거지. 예, 1절 부분이었는데요. 도입부와 전주 부분에 뭐 각별히 신경 쓰신 부분 있으신가요? 애기들이 희한하게요. 네. 신나는 노래를 틀면 신나는 줄 알고 슬픈 노래를 틀면 슬픈 노래인 줄 알더라고요. 가사 내용을 몰라도요. 그래서 몽환적인 사운드를 들려주면 네. 잘 자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몽롱한 사운드를 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 네. 황종권 시인에게 4분간의 자유를 주고 싶어서. 근데 정말 그 딱 곡을 들었을 때 그 약간 어두운 방에 위에 모빌 돌아가고 그냥 조명 이렇게 돌아가는 그 네. 장면이 생각나면서 정말 요정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사연 제보자이신 황종권 시인님께서도 스튜디오에서 처음 이제 곡을 접하신 건데 그 여러모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작곡을 하신 강백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뭐 시와 노래가 뭐 시작점은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은 늘 하면서도 시는 어쨌든 간에 내면에 이렇게 가라앉는 언어여서 그게 보편화하기가 되게 쉽지 않을 거라고 항상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물론 이 시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그 보편성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보편화를 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면에 있는 언어들을 소리로 내가지고 맞죠. 뭐 공감을 얻게 하는 거 진짜 가장 어려운 작업 같은데 맞죠.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사실 시 읽어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게 참 많죠. 네. 근데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감각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시는 뭔가 좀 슬프고 또 어떤 시는 뭔가 좀 발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감각을 소리로 극대화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오늘 고른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그 나른함이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멜로디도 나른하게 만들어서 그 나른함을 좀 더 피부로 와닿게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 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는데 아까 그 멜로디 라인이 계속 떠올라요. 네. 나나나나나 이렇게. 다행입니다. 네. 몽롱함이 또 계속 느껴집니다. 그러면 문장의 소리 신작 코너 문서음감회 1부에 참여해 주셨는데 첫 주자들이세요. 어떠셨어요? 일단 그 약간 서툰 요리를 내어놓는 심정으로 가져왔는데 맛있다고들 해주셔서 안도감도 좀 느껴지고요. 네, 여러모로 기쁩니다. 또 첫 곡으로 틀기에 정말 좋은 곡이었던 것 같아요. 네, 황정권 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요정을 보았습니다. 요정을 봤어요. 저도 봤어요. 네. 우리 같은 거 본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요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강백수 시인과 황정권 시인의 만남으로 탄생한 오늘 들은 신곡의 2절과 전곡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마저 나누고자 합니다. 문소 음감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회 기대해 주세요. 두 분 덕분에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예. 이제 문장의 소리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DJ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